세 분께서도 그 작품을 모아서 영화관에서 보시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생각이 드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관객 여러분께 각자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곁에 이정민 작가님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긴 콜렉티브라는 미술가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슈라고 합니다. 김나입니다. 우선 혹시 아마도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제 오늘 작품을 처음 접하신 관객 여러분들 있으실까 해서 그 오긴 콜렉티브라는 이름도 사실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 결성 계기 그리고 오늘 본 세 작품 이전에도 많은 작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까지 활동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 네, 근데 마지막에 작전명 작업이 나와가지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이. 그죠? 네네. 그래서 좀 특히나 지금 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뉴스에서 계속 이 오르내리고 있는 재난 관련 뭐 이렇게 공기관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후쿠시마 마지막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아마 짐작들 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종류의 재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드신 또 작품인 것 같아서 오늘 또 더 같이 천천히 해볼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더군다나 좀 여러 생각이 마지막에 들긴 네, 그렇죠. 저희 작업 처음 시작된 것도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시작된 건 아니었고요. 2009년 여름쯤에 오긴 아파트라고 종로구 오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래된 아파트였고요. 처음 시범 아파트라고 하죠. 70년대에 지어졌던 거의 서울에서의 초기 아파트 단지였고, 근데 그곳에서 도시개발 계획의 일부 때문에 이제 오긴 아파트가 이제 갑자기 철거가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저 이제 끝에 앉아 있는 김화용 씨가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거주민들이 이주를 한 상태에서 몇몇 이제 한 50분 정도의 세입자가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이제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곳에 동료 작가가 이제 살고 있고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방문을 하게 되면서 오긴 아파트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성된 것이 오긴 콜렉티브입니다. 조금 더 중에서 얘기하시죠. 김하영 작가님께 조금 더 말씀 여쭤볼까요? 사실 저도 네. 당시 오긴동 주민이어서 우연히 당시 또 시범 아파트였던 용강 아파트와 네, 더불어서 오긴 아파트 겨울 철거 소식 뭐 이런 걸 듣고 마음이 좀 심란해서 그 주변을 대회하다가 우연히 이제 오긴 콜렉티브 작업을 접하게 된 인연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상황과 그 이후의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그 시기가 오긴 아파트나 용강 아파트뿐만 아니라 뉴타운의 문제가 되게 불거졌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런 재개발 정책이 되게 많을 때였는데, 물론 뉴타운에도 문제는 되게 많았지만 시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돌려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되게 촉박하게 이제 다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어떤 시공업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분양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빨리 도로로 전환되거나 공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급박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고, 또 마지막 소위 딱지라고 하는 집주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입주권 그게 거의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아파트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합의를 보고 그런 상황이어서 세입자들이 지금 정당하게 우리가 보상을 받고 나가는 거지 그런 거를 토론할 겨를도 없이 그런 것들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 저는 뭐 당연히 또 뭐 억울하고 그러긴 하지만 뭐 별다른 방책도 없고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뭐 그때 전시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저의 복잡한 그런 상황들만 얘기했던 건 아니고 요즘은 뭐 서촌이라고 해서 그 동네 많이들 가보실 텐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알려져 있는 동네였고 그래서 뭔가 시각 작업하는 작가들이 분명히 이 공간에 와보면 그리고 아파트가 없어지고 나면 뷰의 높이가 되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마지막 순간을 같이 보고 싶어서 그냥 초대한 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작가들 혹은 동네 주민들 뭐 활동가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만났고 뭐 아파트 안에서 여러 가지 약간 뭐 함께하는 작업이었다기보다는 그때는 옥인동 바캉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냥 해프닝들을 벌였었어요. 네, 그러면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가들만의 이게 작업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을 초대하시는 그 작업을 많이 하셔서 저도 뭐 모시에 뭐 어디 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자 이런 것도 보기도 했고 참여는 못했지만 제가 가서 본 거는 또 이렇게 어떤 가상의 바를 만드신다든지 그래서 뭐 술병이나 술잔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발견된 볼링공으로 볼링을 치는 듯이 뭐 물병과 볼링공이 있는 어떤 설치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진 아파트 동수와 호수를 주셔서 가서 혼자 구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뭐 아파트 주민들이랑 같이 야영을 하시거나 불꽃놀이를 하셔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군인들이 불꽃놀이를 보고 출동을 시켜서 군인들이 쳐들어왔다더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네. 한 1년 정도 네. 넘게 진행됐던 프로젝트라서 네. 근데 뭐 어떤 전시의 성격이라든지 또 뭔가 뭐 해프닝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했던 것보다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음에 일정을 정하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작가들 혹은 이제 주민들도 있었고요. 그냥 주변에 오가는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참여하는 어떤 형식이어가지고 사실 뭔가 이렇게 결과물로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서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미술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다른 이제 그 관심들을 또 가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컬렉티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당시에 옥인동 주민이다 보니 옥인 아파트가 철거되고 나면 옥인 콜렉티브가 해체되는 줄 처음에는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옥인동이라는 공간에 혹은 옥인 아파트라는 공간에만 이렇게 머물고 멈추지 않고 작업이 계속 여러분들이 모였다가 좀 덜 모이실 때도 있지만 뭐 이태원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여러 공간으로 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본 것 중에 이제 2011년에 만들어진 작전명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 이전에 제가 루프에선가 또 작전명 하얗고 차가운 것을 위하여 뭐 이런 거 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뭐 피켓을 가지고 뭘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참여할 수는 없어서 그냥 보고 전시장에서만 지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그 빨간 피켓으로 나중에 들으니 하얗고 차가운 눈을 치우는 작업이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마지막에 보신 그 2011년에 만들어진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가 이 영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영되는 첫 작업인 걸로 기억되는데요. 네네. 그전에 주로 이렇게 수행적인 일종의 퍼포먼스나 이렇게 그 오브제 중심의 작업 그런 거에서 영상을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환하신 계기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에 또 나왔지만 루프에서 먼저 퍼포먼스 하는 작업이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 우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간상 네, 그 작업이 있고 나서 영상으로 다시 영상 매뉴얼 이렇게 많이 소개되던데 그 영상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영상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제가 먼저 조금 얘기를 할까요? 저희는 사실은 셋이 다 서로 다른 이제 뭐 활동과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서로 이제 선호하는 어떤 매체도 있고 형식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옥인 아파트가 일단은 뭐 도시의 어떤 뭐 뉴타운이라든지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과도 연관이 돼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저희가 계속 작업할 수 있게 된 거에는 저희가 좋아해서 뭐 이유는 다들 다르고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어쨌든 하고 싶어하는 작업이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에 대한 어떤 동감이 되게 많았고 이것을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해야지 여기에서 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모색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작업에서 어떤 맥락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전시라는 것도 그때는 이제 모였던 작가들 몇 명이 같은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매번 작업을 만들고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뭐 관심 있는 사람 몇이 보고 뭐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뭐 누가 소장하게 될지도 모르고 뭐 그런 상태로 계속 어떤 공회전 그러니까 헛도는 어떤 그런 이제 느낌들에 대한 공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것들을 일단 떠나서 같이 모여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공감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형식들을 유지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작전명도 저희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할 때에는 좀 어떤 뭐 긴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더 중요했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셋 내지는 뭐 같이 협업을 하는 몇몇이 이야기를 꼭 이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 뭘지를 사실은 그때 논의를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에 사실 그 사건 자체가 가진 비극보다는 그것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묻히고 언론이 통제가 되고 그런 상황들을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가져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이게 너무 시니컬하진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뭐 공포도 있었지만 그걸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19분 동안의 퍼포먼스였던 것을 더 많이 공유하려는 형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홈비디오의 형태가 나온 거지 이걸 꼭 비디오 작업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었던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작업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선택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도 혹시 더 네. 보충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외부에서 그 작업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매번 똑같은 형식의 퍼포먼스의 형태를 꾸리려면 그 퍼포밍에 참여했던 퍼포머들 섭외하고 뭐 그분들에 대한 제공해야 되는 피 같은 것도 측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어떤 그 뭐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재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축소하고 움직이기 쉽고 그렇기 위해서 약간 매뉴얼이라는 방식을 떠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비디오 작업이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뭐 그걸로 다 알고 계신데 네. 사실 저도 저희가 딴 데서 그 불림포 그것도 본 적이 있는 예, 것 같아요. 옥인동을 떠나면서 또 다른 옥인이라는 어떤 유사한 무수히 많은 옥인동을 찾아서 저희가 떠났잖아요. 옥인동을. 그래서 그 실질적인 공간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 공간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라디오 스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은 비디오가 있어요. 무수하게 많은 비디오 형식의 그런 도큐멘테이션 작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 그래서 라디오 스테이션 그 아카이빙 했던 것들을 뭐 부산시립미술관 같은 데서 이렇게 전시도 하셨었죠. 네. 네네. 사실 그 전시가 됐던 것도 이미 그때까지 되게 많은 비디오가 그죠. 나와 있었고요. 요즘은 팟캐스트 되게 많아졌는데 저희가 그래서 인터넷에 라디오 스테이션을 꾸리고 뭐 그런 그 꼭 전시장이 아닌 혹은 딱 그 가시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그 방송을 이미 꽤 오래 한 다음에 아카이브 전시를 하게 됐던 거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드문드문 생각해 보니까 작업 영상들을 꽤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아까 시작하면서 영화 상영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토탈 리콜 기획전 자체가 일종의 그 미술 작품과 작가들을 영화관으로 소환하고 또 반대로 영화 감독들을 미술관에서 만나는 계기이기도 하고, 저도 원래 영화를 공부하는데 오늘 우린 콜렉티브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게 된 어떤 기획 의도랄까, 그 서로 교차점에서 함께 만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서 그 작품들을 극장에서 보면서 저는 제가 이 작품들을 미술관에서 봤을 때 혹은 그 다른 뭐 온라인이나 이런 공간에서 봤을 때와 오늘 극장에서 보는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작가님께서 그 작전명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 이 의도나 비디오 만들어 주신 것들 이야기해 주실 때 그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계속 며칠째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들과도 너무 여러 가지로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기는 하는데,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작전명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를 처음 봤을 때는 금천예술공장 오픈 스튜디오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지인 몇 분이 그때 레지던시를 같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놀러를 갔다가 그때 처음 봤던 때 기억은 되게 유쾌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리플렛에 소개된 것처럼 이게 로비 같은데 스크린을 쳐서 상영하고 있었는데 저 같이 간 지인은 이걸 보고 처음부터 막 따라 하더라고요. 따라해 주길 바라고 만든. 그래서 따라한 분이 많으셨다고 리플렛에 썼는데, 저는 처음엔 쑥스러워서 참아 못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꼬리뼈를 말아라 그리고 덕을 아는 듯이 뭐 구슬을 닦는 듯이 그런 설명이 나올 때는 정말 너무 따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처음엔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오늘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따로 보는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때는 이 동작들을 따라하는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영상을 봤다면, 오늘은 소리가 굉장히 소리에 제가 집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를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가면 큰 사이렌 소리가 나온다든가 그 비명 소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으로 직접적으로 그 어떤 재난이나 파국에 대한 암시 정도가 아니라 직유나 아예 그 지시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도 보면 뭐 처음에는 벨 소리가 조그맣게 나오지만 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라든지 뭐를 높은 곳에서 던지는 소리나 뭘 끌고 가는 소리, 사람들이 뛰어가는 분중 소리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사고나 재난 이런 것들을 계속 암시하면서 볼륨의 그 암시의 볼륨 빈도를 높여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어디선가 또 김하연 작가님께서 당시에 옥인 아파트 철거 당시에 뭐 용역들이 주민들에게 겁을 주게 하기 위해서 뭐 유리를 깨고 냉장고를 5층에서 던지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런 글을 쓰신 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오늘 극장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또 방금 전에 라디오 스테이션 작업 경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라디오를 하셔서 그런지 이제 소리나 사운드 편집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금천에서 처음 봤을 때는 못 느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사운드 몬타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소리 작업들이나 구성 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막 공을 들여서 막 네.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짧은 시간에
그 19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작업이 처음 공개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정보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는 어떤 반전이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런 단서들을 계속 전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선택됐던 건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직접적이죠. 사실은 심하다 싶게 직접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때로는 사실 유머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상황의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되게 고민됐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 작업은요, 사실 그 입주 같이 하고 있던 뭐 일본 작가들, 일본 친구들이 이 작업을 어떻게 대할지가 저희한테는 사실 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조차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될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 혹은 이게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하게 다뤄지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시하는 것이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얘기로 논쟁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걸 따라하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에 계신 퍼포머분 때문에 이 작업이 시작된 건데, 그 친구가 정말로 그 기천문이라는 그 한국 전통 무예를 거의 뭐 10년 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친구가 저희한테 그 체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유용함도 사실은 생각을 해서 만든 일종의 체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사건 하나에서 보통 두 가지로 내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기 쉬운 어떤 관점들의 그 사이를 보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네, 처음 된 만났을 것인 것 때부터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초대한 뭐 더 많은 얘기, 사실에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던 동료 작가들 말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의 문제, 도시 지금 재건축의 문제, 뭐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막 되게 화가 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뭐 다른 데를 가도 또 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약간 그런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딱 한 가지 그 문제가 아니라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생각이 많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오늘 느꼈는데 그 일본 작가 친구들이 해줬던 그런 얘기들이 이해가 가면서도 오늘 제가 여기에서 그걸 보니까 이걸 지금 이 순간에 되게 불편하게 또 막 고통스럽게 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환기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퍼포먼스 할 때 만들었던 사운드보다 저희가 영상 작업을 하면서 그게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질까봐 되게 피치를 낮추고 몇 가지 사운드는 빼고 막 그런 작업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시장이라는 특성이나 혹은 저희가 스크린 했을 때 보셨다고 하시는데 로비 혹은 외부 벽 뭐 이런 데서 상영할 때는 그 소리가 분명히 좀 감쇄되는 게 있는데, 오늘 극장 안에서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장이나 외부에서 할 때보다 더 이게 세게 느껴져서 오늘 상황이랑도 다 겹쳐져서 좀 그게 더 사운드가 더 직접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화면 크기가 더 압도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저희 스스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카메라를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업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편집도 어쩔 때는 되게 조잡하고, 그리고 아무리 신경 써도 사운드도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수에 의해서 사운드가 소실되거나 막 그걸 억지로 복구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근데 오늘 첫 번째 보셨던 그 데카당스 작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촬영하고 촬영을 마치고 나서 체크를 해봤더니 뭐 레코딩했던 사운드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파일에. 그래서 막 그 한쪽에 세워놨던 카메라에 그냥 우연히 담겨져 있는 그 소리 갖고 만든 작업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발견했을 때 이거를 다시 찍어야 되나? 다시 근데 이제 작업 자체가 워낙 그 즉흥성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처음 의도했던 것만큼, 그리고 첫 번째의 결과물로서 우연히 건져진 되게 마음에 드는 어떤 구석들을 포기하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전혀 아닌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컨디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게 나중에 결과물로 뭐 조잡하거나 뭐 왜 이 정도의 기술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럼 최대한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거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짓자. 오늘 스크리닝에서 역시 계속 보는 48분 동안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큰 화면에 또 처음 보니까 편집의 구성도 그렇고 사실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심지어 오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커버가 안 되는 어떤 그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의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얼마 전에 영화제에 가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Q&A 때 DSLR로 찍은 다큐멘터리는 정말 보면 울렁거리더라. 막 그 화면 흔들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막 나누시는데 저희 상영이 잡혀 있는데 저희 거리의 돈키호테 막 오디마크트를 손으로 막 들고 막 찍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기를 할 때는 예상이 되는 동선이 예상이 되니까 다리에 모두 다 세워놨었는데 그 즉흥적으로 나오는 어떤 인터뷰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관객들이 보시면 제가 보기엔 너무 안 흔들렸는데 그런 거 갖고도 막 말씀하시는데 막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되게 좀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어요. 엄청 긴장했죠. 저희가 네. 극장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거의 모든 걸 다 세 명이 다 하기 때문에 아무튼 네.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울렁거리는 장면 다 지나갔으니까 혹시 뭐 조금 있다가 질문 기회들도 드릴 테니 앞쪽에 오셔서 뭐 얘기 들으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울렁거리는 장면은 끝났습니다. 근데 처음 보았던 서울 데카당스랑 두 번째 봤던 거리의 돈키호테 두 작품은 이제 2013년 작품인데 사운드가 소실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로우 테크놀로지라기보다 특히 처음 상영되었던 서울 데카당스는 굉장히 영화적인 테크닉과 컨벤션이 아주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두 사람이 탁자에 앉아 있는 장면을 찍는 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 즉흥성을 깨지 않기 위해서 대략 다시 작업하시지 않고 촬영을 한 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보면 편집에서 보통 이제 고전 상업 영화들에서 이용되는 각종 불가시 편집을 위한 어떤 테크닉들이 다 이를테면 동작이 두 번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도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앵글 각도에서 카메라가 변해도 어떤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신경을 써서 그러면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으셨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1, 2, 3 세대로 찍었어요. 딱 세대. 네, 그리고 저는 그것에서도 극장에서 오늘 봤을 때 이 갤러리에서 봤을 때와의 굉장히 느낌이 달랐던 점은 계속 배경으로 나오는 앰비언스랄까 노이즈 사운드들의 차이를 굉장히 극장에서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차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게 실내 공간인데도 계속 일정하게 나오다가 일어서는 꼭 법정 드라마 같은 이제 연출을 하실 때는 소리가 묵음이 된다거나 작아졌다가 다른 소리로 기차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로 얘기 국면을 바꾸시면 바뀌기도 하고 배경 소리들의 구성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생각이 처음 보면서 들었는데 근데 진 작가님 말씀대로 완전히 사고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봐주시면 얘기 좀 감사합니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촬영봐. 사실 이 작업 그러니까 예. 상영을 위해서 이번에 예.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네. 사운드를 리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다행히 주셔서 근데 저희가 편집한 상영 그러니까 영상에는 노이즈가 다 죽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세하게 들을 수 있는 배우의 두 사람의 목소리. 근데 이제 그거를 지원을 받고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 네. 그분께서 48분을 들으시더니 이거를 극장에서 48분 들으면 아마 관객들은 질식해서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 노이즈를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까이자. 뭐 거칠지만 그랬을 때 배우의 목소리가 좀 더 관객한테 전달되는 방식이 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택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 작업 만들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배치들, 카메라의 대수와 뭐 촬영 특히 그 비디오 작업을 이번에 보셨으니까 그 뭐 사운드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모든 어떤 물리적인 것들은 거의 그 저희의 어떤 조건들 속에서 그 최선으로 선택되어진 것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도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계획을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짠다기보다는 되게 감각적으로 그냥 그 상황에서 빨리 선택된 것들이고 그 서울 대가당스의 경우에도 반 정도의 사실은 즉흥극이기 때문에 몇 번의 미팅을 저희가 서로 따로 하고 그 이만창 배우랑 박정근 씨를 따로 만나서 이런 어떤 라인으로 진행되는 퍼포먼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대략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오시면 된다라고 해서 한 번에 정말 찍었어요. 근데 찍었을 때 시간은 길죠. 찍었을 때 원래 시간 한 4-5시간 정도가 진행됐던 것을 48분으로 편집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의 과정에서 편집 고민은 있었지만 그 다른 어떤 조건들은 아마 그 저희한테는 정말 최선으로 선택된 거고요. 장비도 미리 더 빌려서 체크를 했으면 더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빌려서 체크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또 그런 것이었는데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영업 비밀이 아니시면 그 반 정도의 즉흥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사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거의 이제 연결이 되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페이드처럼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박정근 씨 앞에 물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장면은 없지만 물이 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여지지 않는 이렇게 커트된 시간들이 한 번에 찍으셨겠지만 있겠구나라는 짐작은 했는데 또 한편 보면 나중에 뭐 공연의 3대 요소 이런 얘기할 때 극장 뭐 무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특히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차적으로 그 박정근이라는 사람 재판을 위해서 실제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을 기록하려는 의지와 그것에서 자신들의 어떤 1차적인 어떤 만남의 목적 이런 것들을 소통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연희가 있다면 또 그 액자 구성처럼 그 안에는 또 오긴 콜렉티브의 서울 데카당스라는 영상 작업을 위해서 연기하는 퍼포머로서의 두 사람 그런 것도 느껴졌고 이 어떤 사전의 약속들 그런 것들도 동선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에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미리 약속될 수 있었는지 좀 연출의 묘랄까 그런 거를 더 듣고 싶어요. 사실 박정근 씨가 이 사건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서울 대가당스라는 영상 작업의 배우로 이렇게 이중으로 더블 캐스팅이 아니라 그런 캐스팅이 됐지만 실제 상황의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근 씨가 그 법정을 제 생각엔요. 인정을 하지 않듯이 저희도 사실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근 씨가 이 작업에서 그 법정을 인정하게 됐다면 저희는 사실 실제적으로 실패한 것이기도 한데 정근 씨는 여기에서 배우인지 아니면 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인지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면서 저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생각한 것보다 촬영 과정에서 그 부분에 더 혼선이 있었고 편집 과정에서 좀 바뀐 것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둘을 분리를 해놓고 정근 씨와 이만창과 오긴 콜렉티브가 한번 블랙 코미디를 한번 만들어보자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막 상황이 더 급박하게 진행될 때 그 재판 바로 직전에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분리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창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찍고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만창이라는 박정근을 설득하는 배우의 역할에 이만창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의 주인공 박정근을 또 걱정하는 이만창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때문에 이 사람을 진짜 설득하고 있는 거고 박정근 씨는 이 무대에서 정말 그게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자꾸 혼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 날에도 몇 번 이제 멈추고 다시 방향을 잡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작업을 다른 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가 더 됐던 것 같고 저희도 편집에서의 조금 시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다가 문득 궁금했던 게 2심은 결과가 좋았다라는 거는 1심에 비해서 뭐 어쨌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박정근 씨가 재판정에 안경을 끼고 가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셨을까 뭐 이런 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저 퍼포먼스에서 어떤 실제적인 설득이나 뭐 그런 것이 영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실제로 착용을 하시고 오셨어요. 네. 양복도 입고 오시고. 네.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네, 저희랑 작업했던 네. 부분이 약간 장난스럽게 네. 약간 연장된 거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2차 공판에서는 박정근 씨가 변호사들을 주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전을 짜는. 그래서 2차 공판 때는 이렇게 가자라고 주장을 했던 지점이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었던.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상영되었던 그 거리의 돈키호테는 그 유일하게 해외에서 만들어졌던 작품인데 이것도 어쨌든 일종의 소리의 영역일 수도 있고 텍스트를 읽으니까요. 그런데 이를테면 바르셀로나에서 레지던시 하신 걸로 이제 자막에 소개가 되는데 우선 그 작품에서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또 프랑코 얘기나 스페인 내전 때 얘기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바르셀로나면 예를 들면 카탈루냐어로 된 텍스트를 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꼭 스페인어가 아니지만 그 뭐 조지 오레 카탈루냐 장가 뭐 이런 것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물론 돈키호테니까 이제 창을 들고 이 일종의 수행적인 이런 것들을 읽는 분들한테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 궁금했던 거는 왜 돈키호테를 택하셨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오소네즈의 위안성 영화 작품인 돈키호테의 음악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소네즈의 돈키호테를 일종의 인용처럼 영화적인 인용처럼 갖고 오셨는데 왜 그 영화를 생각하셨을까? 그것도 확실히 극장에서 보니까 더 궁금했어요. 네. 스페인 저희가 레지던시에 참여를 할 기회가 생겨서 스페인을 갈 때 그 한창 그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식인 거죠. 저희가 어떤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도를 아십니까처럼 삶이 어떠십니까? 이런 대화 우리 안 하잖아요. 그 일상에서 할 수 없는 사실은 대화들인데 그런 것들을 한다면 어떨까? 그 뭐 IMF도 겪었던 경험이 있고요.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패배적으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절박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추상적이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머무는 기간도 되게 짧았고 그 외부자의 시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는 것 말고 어떤 대화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점도 있었고 돈키호테라는 텍스트가 어려서부터 저희가 그냥 가장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쉬운 텍스트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안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마침 거기가 카탈란
바르셀로나였던 거고 이 텍스트는 마드리드의 그 세르반테스가 고향이기 때문에 또 이 두 지방 간의 그 지역 갈등이 되게 심한 것을 저희가 대략은 알았지만 굉장히 더 심한 거예요. 또 이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오선헬즈의 음악은 나중에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고요. 어떤 다른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그런 거를 물어보시니까 네. 그 텍스트를 읽게 하시는 거 외에도 이 지금 경제위기나 어떤 삶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처음에는 그 뭐 이를테면 그 장루시와 에드가 모렌이 뭐 1960년 파리에서 사람들한테 뭐 행복하냐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니는 그 어느 여름의 연대기 같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웰스의 돈키호테 음악이 나오니까 이건 그냥 제가 막 갖다 붙인 건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엉뚱한 계보들을 막 생각하게 됐어요. 이를테면 뭐 영화 세 번째 상영되었던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는 또 그 예전에 알공에서 있었던 이를테면 기드보르 특별전에서 상영을 하시고 강연을 하셨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기드보르도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그거는 아카딘 시였죠. 그렇지만 어쨌든 웰스를 인용을 하고 또 기드보르를 굉장히 경애하는 것을 글로 많이 쓰기도 했던 뭐 아감펜 같은 사람은 그 세속화 예찬의 한 챕터를 아예 그 오선헬즈의 돈키호테에 대한 분석으로 아예 할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다른 영화나 미술 외적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이 이제 잡생각이 뻗치기도 하면서 오긴 콜렉티브 작업의 계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어떤 사후에 그 음악을 선택해서 넣으신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그 영화 음악에 대해서 아니요 예, 그 작업은 사실은 2013년에 이제 편집이 완료됐다고 나오지만 그 작업 시작된 건 2012년도예요. 스페인을 방문했을 여름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머무는 기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걸 거기에서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좀 더 다양한 장소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금 더 수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묵혔던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천에 있는 아트플랫폼 그 레전시에 갔을 때 그 작업을 이제 다시 손을 대게 된 건데 아쉬운 거는 사실은 그 장소를 추가해서 더 연장시킬 수 없었던 거 그게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완성이라는 생각은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정 속에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일단 1차본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하고 편집에 대해서만 논의할 때 이제 사전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 된 거죠. 리서치를. 그러니까 돈키호테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 책 뭐 이런 것들 다 리서치하다가 거기에서 저희가 그 약간 흥미롭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영상본에서 그러면은 이 영상과 우리의 작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음악이 사용된 거죠. 그런 리서치 작업을 거쳐서 또 그런 조합이 이루어졌던 거군요. 네, 대학 오늘은 새 작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많이 여쭤보았습니다. 네, 너무 시간 늦어서 객석에서 그 질문 기회를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우선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없으신가요? 되게 많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서울 데카당스에서 예전에 그 시청각에서 그 대담을 하실 때 그 오늘 이 행사를 함께 기획하신 그 민지문화원 사이의 윤성 부장님께서 그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은데 모니터가 펼쳐져 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그 튜터로 활동하는 박정근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소독으로서의 작용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넥타이, 뭐 컴퓨터,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도구를 함께 늘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촬영을 하게 된 것은 각자 등장인물들의 도구를 선택한 개인적인 결정인 건지 아니면 그 연출팀과 함께 약속된 것이었는지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안경하고 네, 넥타이 빼고. 빼고요. 네. 정근 씨의 물건은 네. 정근 씨 아, 네. 결정하는 네. 네. 그러니까 정근 씨는 자신을 그 영상에서 그런 물건들을 사실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는 그냥 그걸 수용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윤성 부장님 저기 언제 오셨지? 네. 근데 보고 저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두 번의 토크를 했는데요. 굉장히 저희한테 오히려 반대로 재미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선택한 어떤 것들의 그 해석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이 어떻게 재밌을 수 있는지를 사실은 미술에서 느끼지 못했던 방식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고, 그 저희의 작업이 영상 작업을 어떤 사람들의 행동, 그러니까 연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소품 이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외에는 사실 되게 거칠지만 어쨌든 순간의 판단이 있었겠죠. 편집이라는 거는 그걸 하나 1에서부터 10까지 다 정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정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생기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이때 뭐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 그 앵글을 잡는 방식, 편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작가들은 조금 재수없게 뭐 감각적인 것이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네, 영화 감독님들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거예요. 이제 윤성 부장님께서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른 시선에서 봐주시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약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약간 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업에서 다른 어떤 그 편집을 할 때에도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 부분들. 네, 이제는 디테일에 집착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게 선행이 되진 않지만 후반 작업으로서 항상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 점도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를 들면 극장에서 이 작업들을 상영하는 방식 굉장히 다르거든요. 전시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작업을 놓고 관객들한테 공개할 때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냥 끝까지 앉아서 보는 작업 보시다가 가셔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는, 하지만 이 공간에서 상영을 하고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한 건 뭐냐면 굉장히 이 억압하는 공간에서 그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작업들을 끝까지 봐주신 거에 대해서 아 이게 또 다른 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어떤 그 작품을 본 개별적인 어떤 평자들의 평 외에 그 극장과 그 미술관, 영화관과 미술관의 차이가 더 영화관이 이를테면 훨씬 더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를 자기 자신한테는 약속하고 와서 앉기 때문에 더 억압적이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셨던 억압이라고 건가요? 표현하면 좀 네. 그렇고 어쨌든 강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저도 관객으로서 극장을 찾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재미없을 때는 떠나기도 하는데 예, 오늘 와주신 분들 물론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시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책임이든 아니면 어떤 작업에 대한 뭐 그 책임이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강제성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거. 네, 그러면 극장에서 보신 관객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답변 내지는 또 얘기를 더 보신 것에 대한 응답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영화를 아마 혹시 일민미술관에서 서울대 카당스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때 다른 작업을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질문이 아니어도 보시고 나서 느끼신 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적으로 모든 콜렉티브의 작품들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하되 그 퍼포먼스에서
어떤 정치적 문제의식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느낌은 그렇고 이제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두 번째 그 거리의 돈키호테에서 중간에 보면 공터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공터에서 고양이가 나온 장면이 나올 때 그 장면을 왜 넣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그 영화 그 어떤 부분을 그 발췌했는지 그 발췌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약간 좀 동성애자 커플처럼 보이던 네, 맞아요. 사람- 동성애 커플이에요. 네. 저희가 거기서 만난 친구. 네, 그래서 친구가 그 된. 인터뷰 내용 네.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영화에서 그 까맣고 뜨거운 것의 의미가 뭔지가 그냥 세상 궁금했거든요. 이게 저는 뭐 중간에 뭐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 같은 게 나와가지고 혹시 거기서 그냥 기인했나 싶었는데 보니까 후쿠시마의 연기, 후쿠시마 사고 때 나온 연기를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처음 여쭤봐 주셨던 그 거리의 돈키호테에서 고양이 나오는 장면 얘기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전에 그 코멘트 해주신 거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 때도 있어요. 사실 작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실 중요한데요. 어떨 때는 저희도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긴 한데 짐짓 그냥 예술이라는 걸 약간 미끼 삼아 어떨 때는 다른 얘기를 더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사실은 오긴 컬렉티브 활동에서는 그런 어떤 감정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태도를 좀 취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되고요. 그 고양이 씨,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같이 작업을 하지만 어떤 작업에서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이 더 작용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양이 씨는 우연히 그 저희한테 찍힌 어떤 필름들 중에서 하나인데요. 제가 그걸 넣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새롭지도 전혀 않고 여기가 스페인인지 칠레인지 한국인지 모를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답답함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 사실 다른 장면들은 그것을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공터에 스페인의 공터에는 그런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선의 역전 같은 게 정말 절실하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공동의 작업에서 그것들이 수용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른 분들은 작가님께서도 처음 코멘트해 주신 그 정치적이라는 것의 부분 혹은 그 고양이 공터 장면에 대해서 보충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 미술에서 정치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 범주가 너무나 넓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감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깊어져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작업도 그렇고 이 오긴 컬렉티브의 그러니까 그룹 작업에서도 그렇고 어떤 작업이든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작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적인 얘기들로 다 구성이 되지만 그건 역시 그러니까 의외로 그 우긴 컬렉티브의 작업보다 훨씬 더 제 작업, 개인 작업을 가지시는 그 다른 분들께서는 훨씬 더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적인 것들을 끌어낼 때 그것들이 어떤 정치적 일선에 있는 것들하고 맞붙는 지점들을 항상 그러니까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오긴 컬렉티브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약간 그런 뉘앙스 그리고 태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장면은 사실 작업을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찍었던 거는 아닌데 제가 거기 머물면서 뭐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거 그냥 여행자의 입장에서 찍었던 것들에 동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언어가 같으니까 그 남미에서 온 이주 노동자분들이 그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서 그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거리 문제 뭐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게 많으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너무 많은 동물들이 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종이 길에 있을 고양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정말 너무 화려한 앵무새부터 이미 거리에 그게 그냥 동물을 가볍게 관찰자로 찍은 건데 거기에 되게 많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게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에서 그걸 수바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걸 수행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작품의 타이틀이 거리에 도끼 호텔 그래서 약간 그런 코드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로는 저희가 다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 레지던시에 지내면서 3개월 있었는데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입양해서 입양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따라 들어온 고양이를 굉장히 사실 저 고양이 데리고 살다가 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떠날 때는 다른 집을 찾아서 입양시키고 오고 뭐 이런 과정이 또 있었고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 들어갔냐고 하시면 그냥 다이어리처럼 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묻어있던 하나의 영상 소스였던 것 같아요. 어떤 레지던시 작업이 종합적인 이 보고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 고양이 장면이 나올 때는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훨씬 사실 더 많은 인터뷰이들을 만나시고 인터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인터뷰이들을 골라낸 기준 혹은 그분들이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드러내는 편집 그 포인트 선택의 기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으셨는지 완전 랜덤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 인터뷰하셨죠 원래는. 좀 더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 레전시의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다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층위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저희한테 해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선택됐고 또 하나는 저희는 그 대화를 어쨌든 계속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못 싸우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 반복되는지라는 것들을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했고 그 대화에서 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그 연기를 어떤 대사를 선택하는지 똑같은 것들에서 그런 것들인데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상상을 깨는 어떤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대화와 연기와 그 모든 것이. 우연히 그냥 한 번 만난 거라 사실 여기에 나온 얘기도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그냥 얕은 수위의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분들은 인터뷰 장면이 나온 분들은 거의 그래도 좀 진솔하게 얘기가 됐던 분들이고 사실 그냥 연기 그냥 단편적인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없는 연기만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주였던 것 같고 인터뷰가 좀 그래도 이야기가 됐던 그런 거 중심으로 그래서 반복되는 인터뷰 속에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그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하여 의미랄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냥 의견? 네. 의견 말씀해 주셨던 거. 네, 후쿠시마 연기 마지막 장면에 나오니까 또 그 동영상의 제목도 영어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제목 장면에 대해서 더 해주실 얘기는 있으실까요? 네. 그 하얗고 차가운 것을 위하여라는 작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대비를 또 혼자서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일민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업을 보지 못해서 꼭 가보긴 할 텐데 같은 영상이 여기서도 서울 대가당스만 상영하고 있어요. 첫 상영되었던 그 작품이 상영되는 장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잠시 그 영화관의 어떤 억압적인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보아야 하는 어떤 규율을 자기한테 스스로 강제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전시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이런 영상 작품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점점 영상 작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미술관의 작업이 그러니까 노출되는 환경하고 영화관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환경하고는 다 전혀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작품이 이렇게 두 공간에 상영되고 있다고 하면 미술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그냥 지나치면서 슬쩍 더 보고 싶으면 보거나 아니면 옆에 같이 보는 관람자들과 이야기를 가볍게 한다든지 뭐 다 같이 있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다 같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둡고 딱 격리된 공간에서 나와 그 스크린이 딱 대면한 느낌으로 더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서울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냥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그냥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 또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 저 대본이 주어지면 난 저거 어떻게 읽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션이라든지 제스처를 취할까 뭐 저질면 난 어떻게 대답할까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몰입을 하게 된달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그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 데카당스가 일밀하고 여기에서 동시 상영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관람자들한테 굉장히 다르게 다가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 중에서 어떤 환경을 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호하시는지 그러니까 의도하시는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했을 때 아까 뭐죠 작전명 그 같은 경우에는 풍화수 따라하기를 원하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작업들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관람객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도하신 측면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환경이 더 뭐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이 더 미술관에서 이런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면 사실 그 작전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작업이 이런 그 아이공 때 처음으로 한번 극장에서 아주 작은 극장이지만 상영을 해봤는데 이거를 플레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스테이트먼트를 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겨냥했던 작업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면 굉장히 좋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만 하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때 시기적으로 저희가 토탈미술관에서 어떤 전시 기회가 들어왔을 때 왜 서울 데카당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건을 다뤘는지 그 어떤 시의성이라든가 그 공간이라든가 어떤 그 전시 전체에 액트 오브 보이싱이라는 어떤 전시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든가 뭐 여러 작업의 어떤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작업 안에서의 이 작업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질문 그것을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그러니까 그 48분짜리 영상 작업은 극장에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더 다르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은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마다 그건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이런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그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 걱정도 했고요. 긴 영상을 이걸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근데 이 어떤 관람객과 우리가 끝까지 이 영상으로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두 분께서도 극장과 영화관과 미술관의 차이? 작품 관람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미술관에서 영상 작업 특히 장시간의 영상 작업을 전시할 때 그거를 감상하는 관객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도 대부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관객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걸 고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작품을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시다가 가셔도 괜찮아요지 사실은 그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든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 오늘의 상황하고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러니까 미술관과 이 극장이라는 두 공간 중에 어떤 공간이 더 낫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못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술관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 전시 방식, 어떤 다른 작품들과 섞여서 이 작업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방식, 그러니까 많은 횟수를 그런 방식으로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작업이 다른 작업들 뭐 이미지와 어떤 사운드가 다 혼재된 상태에서 이 작업도 역시 잘 보여줘야 되는 그런 컨디션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 것도 뭐 어떤 작업들하고 약간 조금 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와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오늘 극장 상영 이 방식은 조금 독특하긴 하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신선한 경험. 뭐 앞으로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김하영 작가님께서도 저는- 영화관과 미술관을 네, 차이해서 저희가 끝나고 얘기할 시간은 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정민 씨가 얘기한 거 되게 공감 많이 했거든요. 지금 들으면서. 왜냐하면 보러 오기 전에는 되게 약간 무서웠거든요.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처럼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생각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보면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딱 맞춰서 보는 관객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우연히 들어온 시간에 보고 다시 앞부분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인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뭐 반 즉흥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호흡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따라간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관객분들이 그거 저도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이고, 그게 아까 저희가 말했던 윤성 부장님이 그 디테일을 봐주셨다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디테일일 수도 있지만 그 서사에 익숙한, 그래서 편집 처음 컷과 뒤컷이 붙을 때 뭐 그런데 나오는 그런 거에 더 촉이 서 있는 관객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봐주시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 상영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작업 만들 때 그 영화관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적은 거의 없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질문은 약간 저한테 아직 어렵지만 그 경험에 의한 거라면 오늘 경험이 좀 재밌었다라는 생각은 들고 유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영화를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 영화관에서 이 체험이 더 많은데 이제 뭐 김하영 작가님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같은 시간을 함께 많이 할 수 있어서 이를테면 옆 관객이 웃음소리가 나면 저도 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감정들을 어떤 그 공기 속에서 공유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영화관에서도 어떤 공동체적인 체험, 가능성 그런 것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아주 많이 늦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그 이제 다음 계획들, 작품 계획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미술관에서 만나든 영화관에서 만나든 우리 콜렉티브의 작업은 언제나 이제 흥미가 있었고, 그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적인 것이,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꼭 어떤 주제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어떤 태도나 방식 이런 것들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언제나 이제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특히나 어떤 분은 이제 초대와 환대, 오긴 콜렉티브의 작업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퍼포먼스든 라디오 방송이든 혹은 영상이든 언제나 다른 분들을 함께 작업 속에 초대하셔서 함께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혹은 뭐 머리가 아프게 어쨌든 같이 하시는 소심한 한데요. 네, 소심한 한데 그게 더 좋네요. 거창한 한데는 가끔 이제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심한 한데의 방식, 그런 것들을 다음 기획에서는 어떻게 또 함께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작업 계획, 그리고 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작업들도 같이 뭐 얘기해 주셔도 좋으니 세 분 차례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그럼 김하영 작가님. 네.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새 작업이 하나 끝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서울대가당스 작업의 어떤 변주로 만들어진 작업이었고 저희 지금 극장 경험이 처음인 것처럼 약간 공연 방식의 경험이 처음이었던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은 아직 좀 못 빠져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은 페스티벌 보면서 작업했었고요. 9일만 햄릿이라는 콜테콜테 노동자분들이 했던 연극을 그 연출자와 함께 초대해서 좀 만들었던 그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 작업은 아직 네, 완전히 공식적으로 결정돼서 말씀드릴 거. 그럼 그 페스티벌 보면서 했던 옥인 라이브 공연도 혹시 영상으로 편집해서 소개하실 계획 있으신지요? 영상을 찍기는 상영 계획은 없어요. 네. 그냥 도큐멘테이션 기록으로 남겨놓긴 했는데요. 그거를 뭐 전시장에서 그 독립적인 영상 작업으로 이렇게 발표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뭐 향후 계획이나 말씀 덧붙이실 것 같은데 작가님 추가로. 9월달에 있는 광주 비엔날레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는데요. 일단 2작업 정도를 그쪽에서 의뢰를 하셔서 한 작업은 오늘 보셨던 작업 중에 한 작업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작업은 새 작업을 요청하셨는데 아직 그 작업은 구상 단계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최악은 뭐 한 작업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분발해서 그 작업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보신 작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그 정도의 퀄리티는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심하게 계속 말할 단계는 말이거든요. 네, 소심하게 저도 작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민 작가님.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마지막에 까맣고 뜨거운 거 할 때 제가 맨 뒤에서 봤는데 이렇게 어깨에 약간씩 들썩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게 좀 몸이 앞으로 나오는 걸 다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소리도 질러주시고 그래서 그 작업 같은 경우는 한 4개국에서 이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소심하게 오늘 이 공간에서만 작동이 잘 안 돼. 나머지는 되게 잘 먹긴 했던. 근데 개인적으로는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하시길래 잘 작동됐다 이 정도면 그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오늘 세 분 뵙자마자 그 얘기를 그 작업 얘기를 하면서 소심하게 그 지금 사건과 연관해서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라고 아주 소심하게 여쭤봤는데 소심하게 작동됐지만 특히 오늘 같은 날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보고 나니 훨씬 좀 뭔가를 새로 마음에 단단하게 삼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소심했지만 오늘 또 대화도 약간 그래서 조심스럽고 조심하게 시작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광주 비엔날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상영 계속 기록하는 미술 기억하는 영화관 상영이 5월 18일까지 계속되고 다음 토크들도 이어지니까 다른 작품들 상영에도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